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분석은 그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해서 통찰과 해석을 일으켜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원리죠. 또 인간 중심 상담은 어떤 공감적이고 또 이해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를 성장시키는 치료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어떤 원리로 또 어떤 철학으로 마음이 아픈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할까요? 자, 이 제 질문을 대답하려면은 일단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 뒤에 행동 치료가 들어가죠? 행동 치료. 행동 치료는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학습 원리를 치료에 응용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쥐나 원숭이, 기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학습 원리, 고전적 조건 형성, 또한 조작적 조건 형성 등 이런 학습 원리를 심리 치료에 응용하는 치료 학파예요. 자, 그러면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속에 우울이나 불안감,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겠죠.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정신분석 같은 거는 이런 내담자를 만나면은 이전에 과거에 가족과의 갈등, 아니면 무의식 속에 남겨져 있는 무의식 속의 갈등 등을 계속 통찰을 일으켜서 내담자의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진행하는 치료 과정을 거칠 거예요. 하지만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직접적인 상담 장면의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 줘요. 또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이 또 있고 이런 기술들을 내담자에게 직접 가르쳐 줘서 그리고 시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고 또 역할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상담 외의 장면에 일상생활 장면에 직접 자기 욕구라든가 감정을 표현하는 숙제를 내줘요. 자, 조금 다르죠. 아까 정신분석하고 행동 치료는 직접적인 기술을 가르쳐 줘서 이런 기술을 조금 강화시키고 또 이로움이 많은 거를 몸에 익히게끔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을 가리킨다. 학습 원리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 행동치료. 행동치료가 나타내주는 의미고요. 자, 앞에 있는 변증법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 DBT를 배울 때 변증법이란 말이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하게 들리더라고요.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변증법은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나 가설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기 나름이에요. 그 두 가지가 상반된 대립되는 힘 가운데 긴장이나 갈등이 생기기 나름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만나는 지점에서 타협점에서 또 하나의 가설이 생겨요. 자, 이게 바로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해요. 자, 이 개념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이 주변에 선생님 주위에서 벌어진 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얼마나 많은 우리 주위에 변증법적 갈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두 가지 변증법적 갈등이에요. 아니면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편리하게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운동 삼아 걸어갈까? 이것도 상반된 두 가지 변증법적 갈등이에요. 자, 더 크게는 우리의 삶도 변증법적 갈등이에요. 삶과 죽음. 그죠? 우리 삶 자체가 변증법적이죠? 이게 바로 변증법적 철학이고 변증법적 치료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은 두 개를 세상은 두 개의 반대되는 두 개 이상의 반대되는 힘으로 존재하기 나름이고 거기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타협점이 부적절할 때 인간의 고통이 생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봐요. 삶과 죽음이란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에 변증법적으로 타협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삶은 고통뿐이야. 어차피 죽을 인생,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비관적이고 오직 죽음에만 몰두해 있는 삶은 그게 고통이겠죠. 자, 그렇다고 봐요. 살아있는 삶은 나는 오직 살아있는 것만 중요하고 오직 살아있는 것만이 내 인생이 중요하고 늙어서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삶은 그것 또한 행복하지 않겠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 늙어가는 고통에 대해서 더 힘든 시련을 겪기 나름이에요. 자, 삶과 죽음을 만약에 변증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소중함을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어떤 변증법적으로 지혜 있게 또 하나의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네요. 자, 봐요. 선생님 일상생활에 변증법적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학부모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학생인데 고3이에요. 아이가 입장에서는 나 정말 공부하기 싫어. 엄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나는 학원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자기 요구나 불편사항을 얘기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빠예요. 아빠 입장에서 이런 변증법적 아이의 요구가 왔을 때 이런 걸 내가 반대되는 너 공부해야 돼. 응? 공부는 지금 중요한 거고 너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참고 해야 돼. 이거는 아이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힘과 부모인 내가 요구하는 힘이 부딪히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갈등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 변증법적인 또 하나의 타협점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 너가 공부하면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조금씩 더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가자. 이렇게 또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변증법적인 타협점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첫 번째인 대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변증법적 DBT의 첫 번째 변증 철학의 명제, 세상의 모든 것은 대립되어 있고 그 긴장감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변화성.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해요. 자, 불교 속담에 흐르는 물에 한 번 담근 물은 똑같은 물에 담글 수 없다. 이런 식의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요. 하루에 사람의 세포가 3,300억 개인가? 죽고 다시 생성된다 그러던데, 그죠? 1분 동안에 선생님이 변화가 없고 동일하다 그러지만 선생님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또 다시 생성되고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신체가 1분 이후에는 다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겪는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딱 붙어 있어. 내 인생은 여기서 고통뿐이고,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이 순간의 삶이 끝날 것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에 집착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리치료사가 계속 변화성을 유도해 가고, 또한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변화성의 원리거든요. 자, 상담 장면에 내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들을 발견해주고 내담자한테 피드백해주고, 또 다음번에는 내일은 또 변화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시켜서 내담자에게 자기 고통을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변화성의 원리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한 가지, 전체성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의 발과 손은 별개지만 선생님과 발과 손은 선생님 신체의 전체의 일부분이죠. 전 부분이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에요. 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감은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는 한 여자예요. 와이프인데 우울이 오고 불안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그 분을 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조금 상처 많은 삶을 겪었다는 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와이프를 둘러싼 환경, 남편이 권위주의적이고 묵뚝뚝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관계가 냉담화되는 거. 자, 그러면은 그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의 문제를 조금 넓은 시각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살펴본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중요한 3가지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대극성.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대립돼 있고, 대립된 2가지 힘으로 존재하고,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는 타협점을 만들어 가는데 그 타협점이 부적절할 때 고통을 낳게 한다. 이 고통감들을 보통 호소하는 분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비현실적이고 흑백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반대 측면을 바라보고 다른 관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조금 더 타협점을 만들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극성. 자, 2번째는 변화성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변화하는 게 세상의 원리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자, 3번째는 전체성의 원리. 개인의 고통감은 한 개인의 고통이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면은 변증법적 행동 DBT에서 말하면 대인관계 기술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DBT에서 쓰이는 가장 3가지 중요한 변증 철학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변증 철학을 알면은 DBT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오늘 녹음하면서 조금 버벅거린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